먼저 스펙트럼의 소개. 앞으로 스펙트럼을 SP라고 쓸게요. SP, 스펙트럼, SP라고 쓸 거고 스펙트럼의 종류를 지금부터 소개할 거예요. 자, 종류가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스펙트럼은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있다고 칠게요. 이 빛의 이름은 백색광입니다. 백색광. 하얀색으로 보이는 광선. 우리도 형광등에서 나오는 빛이 백색광이야. 근데 빛은 특징이 뭐냐면 빛을 모으면 점점 밝아지죠. 빛은 모을수록 밝아져서 백색광이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 개의 빛이 섞여 있는 게 백색광이라는 겁니다. 우리 물감하고 좀 달라. 물감은 물질이기 때문에 섞으면 물질이 많아지니까 어두워진다. 그래서 물감은 섞을수록 검은색이 되어가는데 빛은 섞을수록 흰색이 되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를 갖다가 프리즘이라고 하는 곳에 통과시키면 자, 공기중을 가던 빛이 프리즘을 만나면은 속도가 느려지거든. 속도가 느려지면은 굴절이라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완전 신기한 건 이 안에 섞여 있는 여러 가지 색깔들이 굴절하는 정도가 다 달라. 굴절하는 정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빨간색이 굴절을 제일 못해. 주황색은 조금 더 굴절합니다. 노란색은 조금 더 굴절해요. 초록색은 조금 더 굴절합니다. 파란색은 조금 더 굴절하고요. 보라색은 조금 더 굴절해요. 자, 이렇게 좀 불편한가요? 그래서 빨주노초파남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주르륵 다시 나타나게 돼요. 자, 백색광에 섞여있던 색깔들이 모두 다 쫙 다시 분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용어적으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분산된다. 빛이 분산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빛이 분산된다. 그럼 분산 왜 하니? 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해야 돼? 분산 왜 하지? 왜 분산되지? 그러면 빛마다, 색마다 뭐가 달라서? 굴절되는 정도가 달라서, 다른 말로 뭐가 달라서? 굴절되는 비율, 굴절율이 다르기 때문에 분산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굴절율이 제일 큰 건 보라색이겠죠? 굴절율이 제일 작은 건 빨간색이 될 겁니다. 자, 굴절율에 따라서 분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빨주노초파남보가 주르륵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걸 연속적으로 나타난 스펙트럼,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우리 책에 무지개 색깔로 쭉 나와 있는 게 바로 연속 스펙트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르륵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백색광이 오다가 뭘 만나냐면은 저온의 기체를 만납니다. 저온의 기체. 이 저온의 기체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저온의 기체는 에너지가 별로 없는 기체니까 되게 춥고 배고프고 막 그런 기체야. 근데 자기 몸속을 누가 통과하는 거야? 빛에너지가 통과하잖아. 빛에너지가 통과하면 자기한테 필요한 에너지를 숑숑 뽑아갑니다. 그래서 삥 뜯어간다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원래는 얘가 프리즘에 통과가 되면 연속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를 통과하는 동안 뺏긴 거, 이거 뺏겼어. 뺏긴 것들이 나타나서 까만색 흡수선으로 뺏긴 것들이 표현됩니다. 여기 에너지에 해당하는 걸 뺏겼어 라고 되는 거지. 책에 그래서 원래 이렇게 무지갯빛인데 까만색이 짱짱짱 나가 있는 거, 나와 있는 것들이 바로 이것을 두 번째, 이거를 흡수당했어.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줍니다. 흡수당했으니까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줘요. 자, 그리고 저온의 기체는 그럼 에너지를 뽑아봤으니까 에너지가 많아졌겠죠. 에너지가 많아진 기체는 더 이상 저온의 기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많아진 이 기체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고온의 기체라고 해요. 고온의 기체. 고온의 기체가 되었다. 자, 고온의 기체가 되면은 에너지가 많아졌잖아. 모든 물질은 에너지가 많을수록 불안해져. 에너지가 딱
적게 있을수록 안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온의 기체는 안정하지 못한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을 이미지로 만들어주고요. 불안정한 상태를 또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까 삥 뜯어갔던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니까 다시 아까 삥 뜯어갔던 걸 버리면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아무것도 태양에서 빛을 쏜 적이 없어요. 빛이 아예 없어. 빛이 오는 적이 없어. 근데 갑자기 요 고온의 기체로부터 쭉 4개의 에너지가 쭉쭉쭉쭉 나옵니다. 아까 삥 뜯어갔던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야 되는데 갑자기 컬러풀한 뭔가가 그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표현한다? 세 번째, 뭔가 방출되고 있다.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네.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정리해 주는 거죠. 근데 흡수하고 방출 같은 경우는 무슨 형태로 나타나? 형태가 선의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선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책에도 분류가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고 선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어 라고 분류가 되어 있고, 근데 그 선 스펙트럼 안에는 흡수하고 방출 스펙트럼이 있어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우리 실험을 할 때는 이 방전관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요. 고온의 기체 그리고 저온의 기체를 이렇게 슬리 앞에 장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관을 준비해서 그 안에 고온의 기체를 집어넣고 저온의 기체를 집어넣은 다음에 같은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스펙트럼의 종류를 좀 소개를 좀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스펙트럼에 대한 내용이라면, 자, 파장과 에너지 얘기를 좀 이어서 할게요. 핵심 강의 먼저 하는 거야. 자, 파장과 에너지는 봐봐. 이 빨간색은 굴절을 많이 안 하고 보라색은 굴절을 엄청 많이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빨간색은 길쭉하게 온다. 이렇게 오니까 굴절을 많이 안 해. 약간 쌤은 관성하고 연결을 하는데 길쭉하니까 물질이 더 이게 많은, 약간 물질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길쭉하다. 우리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잖아. 관성이 크니까 잘 안 꺾이는 거야. 앞으로 직진하려는 성질이 강하니까. 그런데 이 보라색 같은 경우는 파동 자체가 요딴 파동을 이렇게 엄청나게 진동을 많이 해요. 좀 가벼운 느낌이지. 막 이렇게 진동하니까 굴절을 많이 하는 거야. 뭔가 프리즘을 딱 만나면 막 가다가 툭 꺾이는 거죠. 그러니까 질량이 짤막하니까 질량이 작아서 관성이 작으니까 툭툭툭 많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합니다.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는 진동하는 횟수가 엄청 커. 프리퀀시가 엄청 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는 진동을 별로 안 해. 진동수가 작아. 라고 표현합니다. 소리로 따지면 이게 아빠 목소리고요. 낮은 이게 엄마 목소리입니다. 높은 그죠? 어떤 게 더 졸려요? 이게 졸리죠? 나를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 이거죠? 다시 말해서 이쪽이 에너지가 많은 쪽이고요. 이쪽이 에너지가 적어요. 어떻게 이미지화 만드냐? 앞에서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데 저음으로 막, 아니요, 자, 저는 지금부터 강의를 할게요. 왜 강의를 막 해요?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가요. 그죠? 이제 힘들어지잖아, 우리 학생들이. 그 이유가 에너지를 많이 뿌리는 수업이 아니야.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뿌려진 에너지가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받는 에너지가 적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졸리는 느낌이 오는 거고, 에너지를 많이 뿌리면 여기 고음이 막 음이 높아지는 게 에너지가 많은 거거든. 에너지를 많이 뿌려주면 좀 덜 졸리죠. 덜 졸린 이유가 에너지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게 고음, 저음인 겁니다. 고음, 저음인 거야. 고음과 저음의 차이점입니다. 정리하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야, 에너지가 많을수록 프리퀀시가 더 많아. 그죠? 에너지가 많은 놈이 진동도 많이 하는 거야. 에너지와 진동수의 관계입니다. 에너지가 많을수록 진동수가 많다. 진동수가 큰 녀석이 에너지가 많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이 비례식을 는으로 바꿀 겁니다. 비례식을 는으로 바꿀 때 필요한 게 뭐였어? 상수가 필요하죠. 이때는 플랑크 상수 H라는 용어를 써요. 상수가 들어가게 되고요. 프리퀀시에 이렇게 비례한 HF라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떤 빛의 에너지를 구해라 그러면 이 진동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상수값은 외우는 거 아니고 만약에
진짜 필요하다면 시험 문제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프리퀀시도 구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 녀석은 진동수가 작은 녀석은, 자, 마루 꼭대기부터, 그 다음 마루 꼭대기까지 이 길이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파동의 길이, 그래서 파장이라고 불러줍니다. 기호로는 람다라고 써요. 람다라고 씁니다. 이 녀석은 어때요? 파장이 엄청 짧죠? 람다가 됩니다. 람다가 돼요. 정리하면, 에너지가 많은 놈은, 즉, 프리퀀시가 큰 녀석은 람다는 작죠. 그죠? 그래서 프리퀀시와 람다의 관계야. 프리퀀시는 람다의 역수입니다. 람다가 작은 놈이 프리퀀시가 크다는 뜻이야. 자, 이러한 관계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 그림으로 기억해야 돼. 람다가 작은 놈이 프리퀀시가 크다. 진동수가 더 크다. 그래서 이 프리퀀시를 여기다가 대입을 한 게 두 번째 공식입니다. 그래서 프리퀀시 대신에 뭐라고 쓴다? 에너지는 H 곱하기 F 대신에 뭐라고 쓴다? 람다분의 1이라고 쓸 건데 이게 빛에 대한 부분이라 빛의 속도 C를 곱해서 여기다 C라고 쓴 것 뿐이야. 그래서 빛에 대한 에너지는 H 곱하기 람다분의 C. 책에는 람다분의 HC라고 써 있어요. 그죠? 람다분의 HC라는 공식이 이렇게 탄생한 거고 1 대신에 그냥 이게 빛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C를 표현한 것 뿐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58쪽 가운데 있는 공식이 이렇게 나온 공식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일단은 된 것 같네요. 좋아요. 두 번째까지 설명을 했고, 자, 우리 그림 하나 보면서 하나 정리할 게 있으니까 여기 좀 지울게요. 지우고 그림 하나 봅시다. 슉. 그림은 이 그림인데요. 이건 별거 아니고 기체 방정관에다가 특정한 기체를 집어넣어. 여기 하나 수소 기체, 헬륨 기체, 네온 기체, 나트륨 기체, 수은 기체를 집어넣어. 기체를 그냥 집어넣은 상태에서 내가 다 안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빛을 방출하지 않겠죠. 여기다가 방전관에 집어넣어서 전기 에너지를 빠지직 가해주는 거야. 전기 에너지를 막 가하면 여기 안에 들어간 기체들이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들뜨게 됩니다. 즉 아까처럼 고온의 기체로 바뀌는 거야. 고온의 기체로 바뀐 상태에서 전기를 툭 끊어 어떻게 될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내려가겠죠. 다시 원래 상태로 가면서 아까 흡수했던 녀석을 다시 방출할 거 아니야. 그걸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야. 얘가 뭘 이용해서? 분광기를 이용해서. 분광기 안에 슬릿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딱 보여요. 그때 얘가 방출하는 빛이 얘가 삥 뜯어간 빛만 방출하는 거니까 이게 이런 형태로 보이는데 중요한 건 수소가 방출하는 빛의 영역과 선의 위치와 헬륨이 방출하는 선의 위치와 네온과 나트륨 수은의 선의 위치가 다 다르죠. 이거는 그래서 기체의 종류마다 다 다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임의의 기체 A를 집어넣고 방정관에 집어넣고 이 실험을 똑같이 했을 때 내가 관찰된 게 이런 모습이 관찰이 돼. 이 기체의 종류는 무엇이냐? 네온이네요. 그러니까 알아맞히는 겁니다. 결론이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결론 뭐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원소의 종류를 알아낼 수 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스펙트럼 샘플만 주면 내가 여기 무슨 기체 넣는지 알아맞힐 수 있다는 거잖아. 그치? 기체마다 삥 뜯어가는 에너지가 다 다르고 그러므로 방출하는 에너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파장과 에너지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를 좀 끝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보호의 원자 모형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보호의 원자 모형. 자, 보호 원자 모형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그림은 바로 이 그림인데요. 지금 항상 설명하는 건데, 봐봐. 우리 화학에서 설명했던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에요. 러더퍼드가 어떤 원자 모형을 제시했냐면 마지막에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그 주위를 원운동하고 있는 게 바로 러더퍼드의 모형이에요. 이름의 러더퍼드 원자 모형 이름은 뭐 행성 모형 또는 궤도 모형 이렇게 불러주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딱 발표를 하고 나니까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 원자 핵을 발견하고 나서 이런 모형을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딴지를 걸고 나서는 사람이 나타난 거야. 야, 이거 말도 안 돼! 누가 그랬을까? 전자기학자들. 전자기학을 연구하고 있던 학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야, 우리가 전자기학을 50년 넘게, 100년 넘게 연구하고 있는데 이거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되죠? 얘가 원운동한다며! 맞아, 원운동은 이걸 유지할 수가 없어. 왜일까요? 원운동은 가속도 운동이고, 가속도 운동은 파동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파동이란 떨림이잖아. 그래서 원운동을 할 때 떨림이 발생되는지를 보자는 거야. 봐봐. 자, 어떤 물체가 등속 운동을 하면 등속 운동의 조건이 R자임이 0이잖아. 기억납니까? 그러면 떨림이 발생되지 않아요. 근데 가속도 운동을 하면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이러는 거잖아. 떨림이 보이나요? 떨림이 보이죠? 떨림이 파동이야. 가속도 운동은 파동을 발생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과연 원운동은 가속도 운동일까? 파동이 발생되는 것 같니? 어떤 것 같아? 모르겠죠? 파동이 발생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원운동도 안쪽으로 구심력이라는 힘이 작용해야 하잖아. 힘이 작용되면 등속운동은 아니잖아. 이게 같은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계속 힘이 작용되고 있는 거지. 그죠? 힘이 작용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으로 분류한다는 거야. 원운동도 가속도 운동이고 방금 보니까 파동이라는 게 발생되는 것 같죠? 파동이 발생된다는 건 파동은 곧 뭐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발생된다는 거야. 누가 에너지를 발생시켜? 원운동하는 저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돌고 있다는 거지. 전자 에너지가 점점 작아져야겠네. 그치? 전자 에너지가 작아지면 계속 여기를 돌 수 없다는 얘기야. 왜? 플러스가 전자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얘가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면 빠른 속도로 돌 수가 없지. 빠른 속도로 돌면서 원심력을 발생시켜서 안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건데 에너지가 줄어든다면 안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겠네. 이겁니다. 안으로 점점 더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야. 그렇다면 원자의 안정성이 확보가 안 돼. 원자를 유지할 수가 없어. 말도 안 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러더퍼드, 천재과학자 러더퍼드는 뭐라고 했을까? 그러네요. 맞네요. 인정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러더퍼드도 해결 못하고 이 사람들도 이거 안 돼, 말도 안 돼라고 했을 무렵에 하나의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이 수소기체, 이거 수소라고 친다면 수소기체도 방전관에 집어넣고 이렇게 방전을 딱 에너지를 가한 다음에 에너지를 툭 끊어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때 이런 식으로 쭉 돌아갈 테니까 다시 말해서 방전관에 넣으면 여기 있던 전자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와서 원래 상태로 돌아갈 때 에너지를 쭉 버리면서 들어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면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자, 여기서 방출된 에너지가 작은 에너지부터 큰 에너지까지 주르륵 나가야만 한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얘한테 에너지를 공급해서 끄는 다음에 이거를 스펙트럼 분석하면 이렇게 올라왔던 게 다시 안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갈 테니까 에너지를 쭉 방출할 거 아니야? 네, 쭉 원을 그리면서 쭉 들어가니까 작은 에너지부터 큰 에너지까지 주르륵 방출하면서 들어갈 거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걸 갖다 실험을 하면 당연히 연속 스펙트럼이 나올 거야 라고 예상을 했던 거야. 근데 우린 결과를 알고 있죠. 아까 방전관에 넣고 했던 어떻게 했어? 찡찡찡찡, 그죠? 선 스펙트럼의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야. 우리가 100년 넘게 연구했던 전자기학에 의하면 무조건 연속이 나와야만 해. 근데 이거 무슨 일이지? 왜 선이 나타나지? 이유가 뭐지? 알 수가 없었어. 이 사람들 몰랐어. 러더퍼드? 당연히 모르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학자가 있었으니 누구였다? 그 사람이 보어예요.
보어가 이 실험 결과가 선 스펙트럼에 나타난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바로 껍질 모형을 들고 나옵니다. 이 껍질 모형을 들고 나와서 설명을 하는 거야. 보세요. 여기 1차 껍질이라는 게 있고요. 2차 껍질, 3차 껍질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K-팝을 너무 좋아하니까 첫 번째 껍질을 K-껍질이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L 껍질, M 껍질, 알파벳 순서로 쓰시면 돼요. K-팝 이제 뻥이고요. 첫 번째 껍질을 K-껍질로 놔뒀습니다. 자, K-껍질로 놔둔 이유는 이제 첫 번째 껍질이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A 껍질이라고 했다가 안에 껍질이 또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겠죠? 그래서 중간 정도 잡아놓은 거야. 자, 보어는 그래서 껍질의 이름도 정했는데 우리 물리책에는 껍질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죠? 화학에 나와요. 자, 첫 번째 껍질, 그냥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이라고만 하고 있어. 자, 얘를 기체 방전관에 넣고 방전시킨다면 어떻게 된다? 얘가 껍질 사이를 뭐한다? 이렇게 이동한다.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얘가 얘를 잡아당기고 있지만 에너지가 많아지면 더 멀리 도망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만큼까지 도망갔다 치자 4차 껍질까지 도망갔다 치는 거야. 전기를 탕 끊으면 얘는 불안하죠. 불안한 상태를 우리는 들뜬 상태라고 불러줘요. 굉장히 들떠 있는 전자입니다. 제일 먼저 여기 있던 전자는 무슨 상태라 불러준다? 바닥 상태라 불러줘요. 바닥 상태 전자한테 방전관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면 들뜬 상태로 바뀌어서 만약에 4차 껍질까지 올라왔다면 얘가 다시 안정적인 곳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내려가겠죠. 내려갑니다. 껍질 사이에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경우의 수가 4차가 3차로만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4차가 3차로만 떨어지는 경우에 스펙트럼에서 어떻게 나타나? 되게 적은 에너지가 방출될 테니까 쭉 나타나는 거야. 4차에서 3차, 2차로 빵 떨어지는 경우에는 아까보다 좀 더 많은 에너지가 쫙 나가겠네요. 이게 바로 여기 좀 더 많은 에너지 여기에 쫙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4차에서 이제 1차로 쫙 떨어지는 경우에는 더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이렇게 방출이 빵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 에너지 간격만큼의 에너지가 이거 또는 이것이 방출되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거 또는 이거가 뭘까? 예를 들어 볼게요. 제일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를 한 100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칠게요. 왜 100밖에 없냐면 얘가 얘를 잡아당기고 있는데 최소한의 10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빨려 들어간 에너지야. 100을 가지고 막 돌고 있어. 얘한테 에너지를 공급해서 2차 껍질로 올릴 거야. 그때 에너지를 넣어줘야겠죠? 이때 넣어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왜냐면은 원자핵과 거리가 가까운 얘를 당기는 거니까 이 인력을 끊고 당겨야 되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전기력을 끊고 당겨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1000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칠게요. 정리하면 1차 껍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가 100인데 2차 껍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얼마가 된다? 1000을 공급받았으니까 1100이라는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2번 전자한테 또 에너지를 공급해서 세 번째 껍질로 올릴 거야. 이땐 에너지가 얼마 필요할까? 아까보다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원자에서 거리가 머니까 조금만 넣어도 올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넣어준 에너지가 300 정도 된다고 칠게요. 세 번째 껍질로 올라온 전자의 에너지는 1100에다가 300을 더한 거니까 얼마가 된다? 1400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게 되겠네요. 3차를 4차로 올릴 때 에너지를 한 100 정도 넣어줬다고 칠게요. 그러면 4차 껍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1500이 될 겁니다. 자, 방전관에 집어넣고 막 방전시킨 다음에 눈을 감고 전자를 딱 잡아. 에너지가 얼마일까? 넷 중에 하나겠죠. 맞나요? 넷 중에 하나라는 말은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1짜리도 있고 2짜리도 있고 3짜리도 있고 연속적으로 쭈르르륵 모든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에너지 또는 이 에너지 또는 저 에너지 4개의 에너지 중에 하나밖에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고 뭐하다? 불연속적이야. 에너지가 불연속적으로 분포해 라고 표현하는 거야. 껍질 개념이 도입된 순간부터 이제 불연속적인 에너지의 분포를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불연속적으로 에너지가 분포하고 있을 때 용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야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네.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어. 뭔 소리야? 에너지가 불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애를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것은 불연속적인 어떤 물리량을 갖고 있을 때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불연속적인 물리량을 가진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양자역학이야. 양자역학의 양자가 양성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진 그 원자 내부 구조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연구하는 게 양자역학이야. 당연히 양자역학에서는 이런 빈 공간에 대한 연구들도 하겠죠. 그래서 빈 공간에 대한 연구를 해서 빈 공간을 줄이면 원자에서 빈 공간을 줄이면 물체의 크기를 줄일 수 있겠네. 빈 공간을 키우면 크게 할 수 있겠죠. 앤트맨과 와스프가 양자역학이 도입된 영화라며 그래서 크기가 막 줄어들고 늘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겁니다. 양자역학이야 이게. 자, 그래서 불연속적인 에너지 분포를 설명할 수 있고 선 스펙트럼의 이유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어서 일단은 요거를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그동안의 논란을 다 잠재우게 돼요. 물론 보어도 전제한 게 있어. 제가 설명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긴 합니다. 원운동하면 에너지가 떨어진다며. 하지만 이 사람이 제시한 껍질이라는 개념은 에너지 손실이 없다라는 전제를 깔아야 돼요. 원운동하고 있긴 하잖아. 그치? 제가 제시한 껍질은 에너지 손실 없이 돌고 있어야지만 선 스펙트럼이 설명이 되고 불연속적인 에너지 분포도 설명이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궤도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죠? 요 사이에 전자가 껴있진 않죠? 여기 또는 여기 또 이렇게 있는 거야. 자, 방금 설명한 내용을 모식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한 게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이야. 불연속적인 에너지 분포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1차 껍질에 있는 전자를 2차로 으쌰 올리면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에너지 간격을 모식적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저기를 딱 올라와서 안정되어 있는 거거든. 일단은 안정이라는 표현보다 딱 올라와서 일단 정지해 있는 모습이야. 이 중간에 전자가 배치될 수는 없죠. 떨어질 거 아니에요. 중간에 있을 수 없고 여기 딱 올라오거나 여기 올라오거나 또 여기 올라오거나 이렇게 되겠죠. 계단을 올라오는 것처럼. 그래서 중간에 배치될 수 없고 에너지가 여기 에너지 또는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즉 불연속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불연속적으로 존재한다. 뭐가? 물리량이 불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중간에 에너지를 가질 수는 없다. 그 사이는 머물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자화에 대한 기능을 설명하기에 되게 좋은 그림이 이것이 되겠어요. 오케이. 자, 보어의 원자 모형을 소개했습니다. 껍질 모형을 말하는 거구나.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방금 쌤이 잘 설명했던 건데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그 윗껍질로 올라갈 수 있고요.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내려올 수 있죠.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올라가고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내려오고 이런 모든 현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이 된다. 자, 올라가는 것도 전이라고 표현하고요. 내려오는 것도 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이 될 때 에너지를 흡수하는 전이도 있고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전이도 있게 됩니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네요. 그렇죠.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많이 봤던 녀석이 나옵니다. 바로 요 내용인데 이거는 이거로 설명하자. 자, 이게 뭐냐면 보어가 뭐까지 설명하냐면 자, 1차 껍질에 있는 전자가 있죠? 네! 얘가 에너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인데요? 이만큼이요. 완벽하게 에너지 값까지 알려줘. 값. 1차 껍질에 있는 녀석의 에너지는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3.6의 에너지를 가집니다. 에너지 볼트라고 써있긴 하지만 우리 화학에서는 1312kJ/몰이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근데 여기서는 13.6 에너지 볼트라고 써요.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뭐 할 거니까. 이거 다 숫자 K로 치환할 겁니다. 화학도 K로 치환할 거고 이 숫자 자체를
물리도 K로 치환할 거야. 그래서 정확한 값을 구해라가 아니라 몇 대 몇의 비를 보이느냐 이런 걸 많이 또 물어볼 거예요. 똑같이 물어볼 겁니다. 자, 이렇게 K로 치환해서 이제 구해낼 건데 1차 껍질 정리해볼게. 1차 껍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그렇다면 마이너스 K가 나옵니다. 그럼 2차 껍질 아래가 제일 적으니까 1차 껍질의 에너지가 얼마라고요? 1차 껍질이 마이너스 K가 나오겠죠? 집어넣으면 2차 껍질에 있는 전자 에너지는 여기다 2를 집어넣어야 돼.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K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4분의 1 K가 나옵니다. 지연아, 둘 중에 누가 더 큰 값이게? 아래 거, 위에 거. 위에 게 더 크죠? 얼마나 크죠? 내가 더 커요? 그러면 안 되고. 혼난다. 아무튼 얼마나 크죠 할 때 어떻게 해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큰 거에 작은 거 빼면은 마이너스 4분의 1K에서 빼기 마이너스 K를 빼면 됩니다. 그죠? 차이를 구하는 방법이야. 근데 마이너스는 플러스 바뀌니까 얼마다? 4분의 3K만큼 큽니다. 하는 거. 자, 2차 껍질에 있는 전자가 1차 껍질에 있는 전자보다 얼마나 크다? 4분의 3K만큼 큽니다. 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야, 2차 껍질에 있는 전자가 1차 껍질로 떨어지면 얼마만큼 에너지가 방출되겠어? 4분의 3K만큼 에너지가 방출되겠네요. 그죠? 구하는 방법은 여기서 이거를 빼주면 되겠죠? 2차 껍질의 에너지에서 1차 껍질 전자 에너지를 빼주게 되면은 이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구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야. 앞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럼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 에너지는 마이너스 9분의 1K가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이걸 무한대로 올리면 값이 얼마 나오나요? n에다 무한대 넣어봐. 분모가 무한대가 되죠. 분모가 무한대 되면 어떻게 돼요? 0이죠? 0입니다. 가장 에너지가 많은 녀석이 얼마다? 0입니다. 그래서 아래 것들은 다 보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항상 계속 나오죠. 자, 마이너스 붙어 있는 녀석들로 됩니다. 자, 이거 보호는 그래서 각 전자 껍질마다 전자가 가진 에너지 값이 얼마인지까지 구해냈다라는 거야. 근데 보호의 원자 모형도 한계점이 있어요. 어떤 한계점이 있죠? 수소밖에 설명을 못하는 한계점이 있었죠. 왜? 에너지 값을 구하려고 했는데 헬륨 같은 경우 전자가 하나 더 있잖아. 이 전자가 이 전자한테 영향을 미칠 거 아니야. 영향을 어떻게 미치냐에 따라서 에너지 값이 그때그때 맨날 달라지니까 에너지 값을 정확히 구해낼 수 없어. 수소 밖에는, 즉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수소 밖에는 에너지를 구할 수가 없다. 그게 보호 원자 모형의 한계점이었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우리가 배웠던 오비탈 모형이었습니다. 물리에서는 자, 요 내용까지만, 보호의 원자 모형 중에서 수소 원자 모형까지만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저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차치를 하고 올라간다면 이제 요 스펙트럼 계열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한번 정리할게요. 빛은 다른 말로 전자기파라고도 부릅니다. 다시 말해 파동이야, 파동. 근데 빛은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나 어떤 빛은 에너지가 많은 빛부터 에너지가 적은 빛까지 한꺼번에 오고 있거든. 자, 아까 정리했던 거. 에너지가 많은 빛은 진동수가 크죠. 에너지가 중간인 빛은 진동도 중간일 거고 에너지가 적은 빛은 진동도 적게 하겠네요. 이렇게 모든 빛이 태양에서 오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태양이야 오고 있다 가정한다면 자, 에너지가 가장 많은 빛 안 보이고요. 에너지가 가장 적은 것도 안 보여. 어디만 보이냐면 에너지가 중간 정도 되는 것만 눈에 보입니다. 여기만 눈에 보여.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이 무지갯빛만 눈에 보이는데 이 중에 빨간색이 아까 에너지가 제일 적었었던 거 기억나죠? 보라색이 에너지가 제일 많아. 그 와중에서도.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는 영역을 가시광선의 영역이라고 불러줍니다.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만 눈에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빨간색을 한자어로 적색이라고 하고요.
보라색을 한자어로 자색이라고 하죠. 그럼 적색 바깥쪽 영역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겠네. 무슨 영역? 적외선 영역. 에너지가 작은 영역이죠. 자색 바깥쪽도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겠네. 무슨 영역? 자외선 영역이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누가 에너지가 많고 누가 에너지가 중간이고 누가 에너지가 제일 작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야. 자, 그래서 이제 볼게요. 여기 껍질마다 전자들이 있다고 했을 때, 자, 1차 껍질에 있는 전자를 2차 껍질로 올릴 때 에너지가 엄청 많이 필요하다며. 그림으로 1차 껍질에 있는 에너지 준위, 에너지 값, 2차 kop질의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모식적으로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올라갈 수 있어요를 표현한 거야. 이만큼 필요해. 이만큼 에너지를 공급해야 됩니다. 이게 2차 껍질을 3차 껍질을 올 때는 아까보다 적게 들겠죠? 이만큼만 있으면 돼. 3차를 4차를 올 때는 좀 덜 필요합니다. 그죠? 이만큼만 있으면 돼. 심하게 말하면 1차 껍질에서 2차 껍질로 올릴 때 필요한 에너지가 이만큼이라면 2차 껍질에 있는 전자를 무한대까지 올릴 때 필요한 에너지가 얘보다 작아요. 무한대까지 가더라도. 즉 1차에서 2차를 올릴 때 이걸 무한대로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값이 이 에너지 값에 해당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잘 봐. 2차 껍질에 있는 전자가 1차로 퉁 떨어져 어떻게 될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방출해야겠죠. 3차에 있는 게 1차로 떨어져. 좀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아무튼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이 영역 안에서 어느 영역? 바로 자외선 영역에 빛을 방출하게 됩니다.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것들은 무조건 자외선 영역에 빛을 방출하게 되어 있어. 그걸 라이먼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따서 라이먼 계열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라이먼 계열. 라이먼 계열의 빛이 방출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라이먼. 자, 그 다음에 1차까지는 아니고 3차에 있던 게 2차로 떨어져. 또 4차에 있던 게 2차로 떨어져. 1차가 아니라 2차 껍질로 떨어지는 것도 어떨까? 에너지가 조금 덜 방출되겠죠? 두 번째 영역, 바로 가시광선 영역에 빛이 방출됩니다. 이거를 발머 계열이라는 발머 계열의 빛이 방출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라이먼이 에너지가 훨씬 더 많고 발머가 에너지가 적은 거잖아. 에너지가 적은 겁니다. 뭐 암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사자 라이먼 그죠? 사자 라이먼 그죠? 발머제가 필요한 사람 대머리 사자와 대머리가 싸워 누가 이겨요? 사자가 이겼죠. 도움이 안 되네요. 아무튼 라이먼이 훨씬 더 에너지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4차 껍질에서 3차로 떨어져 5차에서 3차로 떨어져 3차로 떨어지면 훨씬 더 적은 에너지가 방출되겠네요. 바로 적외선 계열의 빛이 방출되겠네요. 3차 껍질은 적외선입니다. 이거를 파셴 계열의 계열의 빛이라고 표현한 파셴. 셴 것처럼 보이고 안 써요. 얘는 파셴 계열이 가장 작은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파셴 계열. 파가 제일 작아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는 방법은 이겁니다. 봐봐. 맨 밑에 그래프인데 이게 무슨 그래프냐면 오른쪽에 적외선 써있고 왼쪽에 자외선 써있죠. 그래서 안 써있지만 이게 파장 그래프. 봐봐. 빨간색이 파장이 길죠.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가 적죠. 파장이 이거 제일 길어. 파장이 길어. 파장이 제일 긴 게 적외선이고 파장이 중간인 거, 파장이 제일 짧은 게 자외선입니다. 파장이 짧은 왼쪽이 이제 숫자가 작은 거니까 파장이 짧은 게 자외선, 파장이 제일 긴 게 적외선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을 주고서 뭐 A 영역은 뭐냐, 뭐 B 영역은 뭐냐, C 영역은 뭐냐 물어보고 A가 파장이 짧은 거니까 저기가 자외선이네.
C가 파장이 제일 긴 거니까 바로 적외선이네. 이건 찾아주면 되는 거야. 자, 이 그림에 되게 익숙해질 무렵에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다? 이걸 뒤집어놔요. 뒤집었습니다. 뒤집어서 그림도 완전 바뀌어버려. 바뀌어가지고 오른쪽에다가 자외선을 그려놓고 왼쪽에다가 적외선을 그립니다. 파장이 반대로 그려져 있는 거죠. 반대로 이 그림을 뒤집어가지고 우리 막 헷갈리게 하는 문제들도 가끔 출제가 돼요. 파장에 대한 관계를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하겠죠? 파장을 써놓고 화살표 이렇게 파장 이런 식으로 파장을 이렇게 그래프가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다라고 그려져 있다면 왼쪽 끝에다 뭘 써야 돼? 적외선을 써야겠죠? 오른쪽에다가 자외선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것까지 설명을 해 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됐습니다. 뭐 책에는 에너지 볼트가 뭔지 간단히 설명되어 있는데 지금은 중요하지 않고 이 계산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냐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 그림인데 이건 너무 당연한 그림인데 이제 해석하는 방법인데 이거. 자, 시험 문제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어떤 거냐면 전부 다 체크해. 2차 껍질로 떨어지고 있는 거야. 2차 껍질로 떨어지니까 요거, 이거 순서대로 쓰면 1번, 2번, 3번, 4번 빛은 일단 첫 번째 문제 무슨 계열의 빛이 방출되냐? 가시광선 계열의 빛이 방출되겠죠? 다른 말로 발머 계열의 빛이 방출됩니다. 왜? 2차 껍질로 떨어지잖아요. 라고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빛 중에서 누가 에너지가 제일 많냐? 당연히 4번이 에너지가 제일 많이 방출될 겁니다. 더 높은 껍질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그럼 가장 적은 에너지가 방출되는 건 누구야? 1번이 되겠죠? 가장 적은 에너지는 1번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그럼 1번과 4번 중에 누가 파장이 길까요? 에너지가 적은 게 파장이 길다며. 얘가 파장이 길 거고요. 얘가 파장이 제일 짧겠네요. 그쵸? 확인해 보자는 거야. 파장이 제일 긴 거 누구라고요? 에너지가 제일 적은 거. 즉 3번 껍질에서 2번 껍질로 떨어지는 게 파장이 제일 길다라고 적혀있죠. 파장이 제일 깁니다. 맞죠? 파장이 제일 길어. 파장이 제일 짧은 건 바로 여기 4번. 즉 몇 번 껍질? 6번 껍질에서 2번 껍질로 떨어지는 게 파장이 제일 짧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에너지가 적은 놈이 파장이 길다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으로 이렇게 낚시할 수도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중에 누가 제일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냐? 4번이죠. 그러므로 4번이 라이먼 계열의 빛이 방출되는 것이다. 아니죠. 발머 계열들끼리 비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전부 다 2번 껍질로 떨어지는 거니까 갑자기 라이먼이 에너지 제일 많았는데 이렇게만 공부했던 사람은 맞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1번이 에너지가 제일 적지. 그러므로 적외선 계열, 파센 계열이다 라고 하면 틀린 말이다 라는 걸 하는 겁니다. 말이 알겠죠? 어떻게 출제될지 대충 예상이 되죠? 그런 것들만 잘 구분해주면 일단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우리 개념학의 문제 좀 정리해 볼게요. 해보자.